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내년에 우리 경제 진짜 더 안 좋아진다,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를 있죠. 이 전망만은 정말 틀렸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 예상치들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1%대 후반으로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최 원장님, 진짜 내년에 굉장한 위기가 오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3년간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2020년 뭐 하면은 19년도에 코로나하고 그 다음에는 백신 전쟁을 했고 지난해에는 뭐 올해부터 해서는 또 진짜 전쟁이 있고 내년은 회복 전쟁인데요. 네. 자, 회복을 하려 그러면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바탕이 이제 깔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한 줄로만 정리를 해보라 그러면 전 세계의 이제 통화를 긴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에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대응하느냐가 2023년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올해 하반기가 조금 이 양원 뭐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네. 이것을 어떻게 연장선상으로 갖고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3고라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뭐 틀에 아주 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또 과도한 민간 부채 이런 것들이 예.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뭐 과거에 2.5% 했던 것들을 지금 1.9%까지 내리는 예. 그런 지금 전망치의 역발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2.5에서 1.9 떨어진 게 뭐 얼마나 뭐 잘못된 거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요, 25%가 깎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경제의 25%가 예. 깎인다면 어마무시한 지금 파고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허리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갖는 그런 연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네, 내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1%대에 그칠 거라는 뭐 비관적인 전망에다가 중요한 건 당장 1, 2년이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또 잠재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사실 큰 문제입니다. 장기 침체의 경고음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정도를 갖다가 2%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면 보통 과도한 인플레이션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게 한 2%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네. 2% 수준이라고 그러면 2% 이하로 떨어진 게 사실 한국 경제에서는 이제까지 역사상 4번밖에 없어요. 예. 그게 1980년 오일 쇼크 때 한 번, 그 다음에 IMF 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금융위기 때 한 번, 그 다음에 예. 2020 코로나 때 한 번이거든요. 그 정도 위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사실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궁극적으로 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뭐 잠재 성장률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로서 보면은 성장률 쇼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방법을 갖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잠재 성장률을 갖다가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들이 좀 연구가 돼야 되겠죠. 예.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뭐 이런 거로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가령 뭐 생산성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좀 높이는 방안들이 연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 증가, 고소득 증가의 어떤 소득 불균형 문제를 좀 해소한다든지 네, 구조적인 문제로 그래서 소비 강화를 늘려나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정책을 통해서 좀 합쳐져야지만은 네. 사실은 이런 어떤 저성장의 어떤 고착화 예. 이런 걸 갖다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저출산 고령화는 뭐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런데 정부는 내년 경기 하락에도 세수 전망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의문이 드는데 내년 경제 상황은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국세 수입 전망을 좀 살펴보면 정부가 추계한 내년도 세수 전망이 총 400조 4,500여 억 원입니다. 올해 말까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세수 397조 1,000억 원보다 약 0.8%가 많은 상황인데요. 근데 과연 진짜 400조 가까이 거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역시 뭐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소비도 위축이 되고 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멈추면 거기서부터 나온 여러 거래세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세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윤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해 성장률이 4.1%였지 않습니까? 그 성장률 기반을 해서 올해 법인세가 거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잘해야 지금 한 1.9% 내지 2%. 예. 뭐 때로는 뭐 노무라진 것 같은 데는 뭐 역성장을 예상하는 데들도 예. 있긴 한데 예. 사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세수를 추계할 때는 사실 성장률보다도 성장률 플러스 성장률이라는 건 실질 성장률이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더해야 됩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수는 더 거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렇죠. 사실 물가가 비싸지면 부가세도 더 많이 내야 되는 네.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재부에서는 좀 안심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부 부분에 가령 뭐 종부세라든지 부동산 예. 거래세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상황적으로 봐가지고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증권시장에 둔화하면서 증권시장의 거래세라든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 증권시장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또 유예시키지 않았습니까? 2년 유예한다고. 2년 유예한다든지 예. 뭐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어떤 법인세 감세라든지 종부세 완화 등등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내년 세수 전망이 올해보다 뭐 0.8%포인트 정도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낙관적으로 네. 보고 있는데 의외의 복병들, 장애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고 봅니다. 예.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예. 그래서 정부가 경기 침체가 오면 그 대비로 추경 카드, 추가 경정 예산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뭐 사실 이게 전가의 보도가 아니냐, 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최 원장님. 근데 세수 전망을 할 때는 네. 실질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 원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경상 성장률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뭐 5%대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서.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됐다는 건 결국 소비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수출인데 예.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2.7%가 나와요. 근데 지난 20년간 3.5% 밑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가면은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 필요하면은 추경 카드를 지금 내놔야 되는데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온 거를 추계를 해서 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뭐 많이들 말씀하신 법인세는 내후년으로 가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추경 카드 분명히 카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추경 카드를 쓰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예.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하느냐.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금을 진짜 쓸 곳에 쓰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경쟁력 회복에는 가장 큰 보약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400조 된다, 뭐 380조 된다 이 논란보다는 과연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쓸 곳에 쓰느냐를 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디에 얼마를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당장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일단은 물가겠죠. 고물가 고통이 심각합니다. 뭐 전기세, 가스요금, 유류세 등등 장바구니 물가 참 고민인데 고물가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뭐 고물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환율, 물가, 금리 3고 현상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지속되면서 슬로우플레이션, 경기 회복세나 성장세는 둔화되고 속도가 물가 상승은 계속되는 겁니다. 슬로우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 부진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운운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긴 힘들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하반기는 반등할 거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엔 좀 과도하다.
글쎄요, 좀 뭐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 말대로 큰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최 원장님? 이게요. 하여튼 사실 양쪽의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세계 경제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예. 있고요. 경기 침체 규모가 그렇게 뭐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이렇죠. 자, 일단은 에너지 위기를 잘 견뎌야 되는데 EU에서 에너지 위기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 확대가 되고 관건은 미국과 중국이 앞에서 전체 세계 경제를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뭐 나쁘다 좋다 얘기는 많지만 회복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미국도 지금 마이너스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예. 0.5에서 1%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세계 경제가 있기 때문에 예.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들어갈 확률은 지금 50대 50 정도로 지금 봐야 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길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세계 경제의 양대의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네.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미국은 그렇다 쳐도 중국은 사실 지금 시진핑이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뭔가 봉쇄를 강화하고 이렇게 되니까 중국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폭동까지 일어나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불안 요소 아니겠습니까? 불안 요소 중에 불안 네네. 요소죠. 따라서 지금 경기 지원책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대한 예. 지금 관심사가 굉장히 높고요. 지금 중국은 3월 달에 이제 경제공작회의랑 그다음에 네. 이제 양회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원년이지 않습니까? 예. 시진핑 3년이면 여기에서 경제 숫자가 잘 나야 되고요. 중국은 다른 것보다 뭐 수출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 중국은 오직 하나 매달리고 있는 거는 실업률입니다. 네. 지금 한 해에 800만 명 이상의 대학교 졸업생이 나오는데 이 대학교 졸업생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국책 1호이기 때문에 예. 이 일자리 넓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강도를 갖고 경기 부양을 할 것인가 이것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맞는 구상이기는 한데, 근데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좋은데 이자 부담만 커지고 물가도 안 잡히면 더 큰 문제 아니냐?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고통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뭐 효율적인 수단이 금리 인상이 물가 잡는 데 특효약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통할까?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좀 고민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는 잡히죠. 네. 다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시간적, 굉장히 후행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 보통 IMF 보고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의 효과는 3년에서 4년 정도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어요. 한남도 연구를 했죠. 한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 그게 2년에 걸쳐서 물가를 갖다 낮추는 효과가 0.1%포인트 낮춘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거 느리고 임금 인상의 어떤 효과 자체가 이거 거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착시 현상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임금 인상을 과하게 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낮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못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나선형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자체를 낮추는 거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죠. 사실 미국보다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제 환율 상승에 어떻게 보면 압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을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강하게 올리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근데 지금 차이는 아직 좀 있긴 하죠. 예, 있기는 아직 있기는 하지만은 네. 미국이 여기서 더 강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 역시 사실은 금리 인상의 압박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그게 뭐 우리 같은
나라들, 사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공통대역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글로벌 통계적으로요. 예, 미국 예.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 이제 주식시장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오는 것 같은데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1년 후 정도에 큰 파도로 옵니다. 네. 채권 만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네, 더 네.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뭐 미국도 뭐 4%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다 돌아서 내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떻게 제대로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마지못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금리를 올리면 기업 부담이 올라가는데 기업 부담이 올라가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판매가에다가 전가를 전가하는 시켜서 거죠. 네. 사실 어떤 때는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는 부분들도 네. 지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글로벌 경기 침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가장 적합한 뾰족한 수를 찾아야 되겠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11월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고 주택시장이 침체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 동력을 잃을 것이다. 실업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겠지만 물가는 높게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유지하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략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연금을 개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줄이기 위한 시장 개선 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좋은 말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좋은 말은 다 이제 있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인데 정부가 어떤 길을 터야 된다고 보세요?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긴축 재정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예. 또 대중소기업 무슨 간 돈으로 격차를 지원해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책의 방점을 갖다가 어디에 둘 것이냐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저는 예. 이거는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잠재 성장률 악화의 가장 큰 축 하나가 사실은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데 있거든요. 이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네. 한국의 소비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소득 불균형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정책들,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죠. 이 격차를 갖다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따라서 이제 정책의 방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사실은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자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감세 정책들을 통해서 위에서 이제 아래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뭐 이런 어떤 낙수 효과를 갖다 기대하는 어떤 경제 정책들을 펼치는데 네. 사실은 이 OECD 보고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따라서 취약계층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어떤 정책들을 좀 더 훨씬 지금보다 좀 강화해서 예. 이게 좀 안정화가 돼야지만 한국의 결국은 소비 기반도 살고 네. 중소기업들의 투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인력도 좀 늘어나면서 예. 결국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좀 개선될 거 아니냐 네. 이런 내용 권고 같아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있고 특히 여기서 어떻게 경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가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 원장께서 어떤 정책이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올해 내년도 전쟁입니다. 네. 회복에 대한 전쟁인데 이거는 뭐 제 눈에는 출사표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OECD에서 한국에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 전면 개조 프로젝트를 가려는 예. 거죠. 경기가 좋을 때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지금 긴축 재정 유지하려는 좀 곡간을 많이 쌓아야 돼. 그 대신 취약계층을 지금 지원하고 과연 이것대로 지금 갈 수 있는 우리의 전체 나라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전쟁에 나가는 회복 전쟁에 나가는 출사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OECD의 리포트 좀 정부도 잘 참고를 해서 정책 전환 좀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